다음 주에 애들은 학교 가서 책을 받아와요. 뭐 이러던데. 얘는 학교 안 가니? 그래서 다음 주에 학교 토요일이라고 간다고 했어. 자, 책이요. 몇 페이지일까요? 112페이지. 자, 112페이지는 파동이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와 소리를 연결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빛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필요해서 앞에서 살짝 했었는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게 파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파동이 뭔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지하셔야 되는데 파동은 이게 파동. 그리고 저 밖에서 들리는 것도 파동. 되겠어? 네. 파동은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야 파동이라고 해서 그래서 파동은 자,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이야 라고 얘기했고 이 중에서요 만약에 진동이 생겼는데 한 지점에서만 꿀렁꿀렁해 이건 그냥 진동이야. 근데 파동은 반드시 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야 파동이라고 부르는 거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퍼져나가는 현상이어야 파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파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요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도 있고 물결도 있고 이 교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비투 파동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 옆으로 퍼져나갈 때요 사실은 파동의 원래 이름은 파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가 우리 집이 있는 A까지 이렇게 전달되어 오는 거잖아요. 되겠어? 파동 에너지가 옆으로 전달될 때 그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이 사이에 있는 물질들 그 물질들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한다. 기억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목젖에서 그래서 공기를 진동시키는 소리를 발생시키면 여러분들 귀까지 갈 때 이 소리 에너지가 직접 가는 게 아니고 공기를 진동시키면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동을 전달하는 물질, 매질은 소리는 반드시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여러분들 귀까지 가고 있고요. 지진은 땅이라는 매질을 통해서 물결은 물이라는 매질을 통해서 옆으로 전달되는데 사실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지구에 올 때까지는 어떤 매질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이동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파동을 보면 지금 선생님은 칠판에 간단하게 4개만 적었지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파동도 분류할 수 있구나. 성격이 약간 다르구나. 그 중에서 첫 번째 파동을 분류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옆으로 전달될 때 반드시 물질이 있어야 가 아니면 없어도 가 라고 하는 매질의 유무야. 혹시 소리도 여기 공기가 있을 때 옆으로 전달됐지만 공기가 없고 진공이어도 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빛을 뺀 나머지 모든 파동은 반드시 매질이 있을 때만 옆으로 전달이 됩니다. 매질이 없으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멋진 말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탄성파야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빛처럼 얘는 매질이 있어도 가고 없어도 가. 그러니까 매질이 없을 때도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탄성파가 아니야. 그래서 비탄성파라고 하는데 비탄성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건 빛만 그래. 나머지 모든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 전달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소리는요. 공기가 없는 달에 가면 달은 진공이라서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되겠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파동을 분류할 때 파동 에너지가 옆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질들, 매질들이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옆에 있는 매질한테 전달해 주는 건데
자, 여기에 있는 물질들이 매질이 진동할 때요. 파동 에너지가 가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애도 있다. 이걸 우리가 파동 에너지가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의 진동하는 방향 사이에 관계로 나누는데 그 방향이 에너지가 가는 방향과 같은 나란한 방향으로 매질이 진동한다면 우리는 이걸 종파라고 부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됐어? 자, 그런가 하면 파동 에너지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있는 매질이 떨리는 진동이 일어날 때요. 가는 방향과 수직하게 이렇게 매질이 떨리면서 에너지를 옆으로 전달해 라고 하는 아이는 매질과 됐어? 파동 에너지가 진행하는 방향이 90도 수직한 방향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매질이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걸 우리는 횡파라고 부를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종파에 해당되는 애들이 극소수야. 얘를 외워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종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 듣고 있는 목소리 음파입니다. 자, 그 소리 중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음파라고 하고요. 우리는 못 듣고 돌고래나 박쥐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초음파라고 부른다. 근데 어쨌든 간에 소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종파의 형태로 전달돼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지진이 발생할 때 지진의 땅속을 이렇게 지진파가 뚫고 들어가 그랬을 때요. 지진파는 P파와 S파가 있어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 중에서 P파라고 하는 애는 종파의 형태로 이렇게 전달되어 오기 때문에 빠르게 와. 그래서 1등한 지진파야. 그래서 프리머리 웨이브 P파라고 부른 거야. 그거에 비해서 S파는요. 횡파의 형태로 이렇게 진동하니까 종파보다 느리게 도착해요. 그래서 2등한 지진파라고 해서 세컨들리 웨이브 그래서 S파는 횡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대표적인 아이야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지진파 중에서 P파가 왜 P파인지 그래서 S파는 왜 S파인지 그 이름이 왜 붙은 건지 머릿속에 넣으셔야 된다. 자, 그 중에서 종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거 이거 3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3개만 외우시면 되고 이 3개를 뺀 나머지가 나오면 무조건 횡파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파동에는 종파와 횡파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파동이잖아요. 이 파동은 어떤 구조를 띨까? 라고 하는 여러분들 파동의 구조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파동의 구조를 완벽하게 눈에 잘 보이게 가지고 있는 게 횡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횡파의 구조를 통해서 파동의 구조 5가지 요소를 설명해 드렸었어요. 자, 파동 에너지가 이렇게 옆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매질은 횡파니까 수직으로 진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매질이 수직으로 진동하는 모습을 순간 찍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진동하면서 옆으로 가는 거죠. 됐어. 이게 바로 횡파 구조야. 자, 그랬을 때요. 이러한 횡파 구조를 가질 때 얘가 특이한 모양을 갖습니다. 그 모양을 과학에서는 위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생각해봐. 뭐라 그랬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마루라고 부른다 그랬고요. 쏙 들어간 이 부분을 뭐라 그러지? 맞아요. 여기를 골이라 그래서 여기에 물이 고여있는 부분을 우리가 골짜기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쏙 들어간 부분을 우리가 골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마루와 골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구조를 우리가 횡파 구조라고 해 라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횡파 구조를 통해서요. 우리는 첫 번째 얘의 파장이 뭔지를 알아둬야 되고 그걸 물어보면 답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파장은요.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를 얘기한다.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가 생긴 곳까지의 가장 짧은 거리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람다라고 하고요. 거리는 미터 단위로 재는 거니까 단위는 미터입니다.
그래서 파장은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라고 여러분들은 배우지만 사실은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를 재니까 선생님 4m예요. 그러면 얘는 한 파장이 4m인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마루에서 마루까지 잴 필요 없이요. 골에서 골까지 재도 똑같이 4m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재도 똑같이 4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마루일 필요는 없고요.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가 실제로 마루의 정이다.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라고 써져 있지만 사실은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가 마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기라는 것도 있었다. 이 주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타임의 약자 t 쓰고 단위는 초인데요. 얘는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가 생길 때까지 걸리는 최단 시간을 얘기한다. 그러니 한 번 마루가 됐다가 그 다음 마루가 생길 때까지 걸린 시간을 재보니까 2초 걸렸어. 그럼 얘는 주기가 2초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되겠어? 네. 한 번 마루가 생겼다가 그 다음 마루가 생길 때까지 걸린 시간. 거꾸로요. 골이 생겼다가 그 다음 골이 생길 때까지 걸린 시간 똑같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도 똑같이 같은 위상이 생길 때까지 걸리는 최단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한다. 되겠어? 근데 주기는 다시 말하면 1회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거든요.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려? 이 뜻이에요. 그게 2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는 뭐라 그럴까? 되겠어? 얘는 한 번 진동하는데 2초 걸렸으니까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는 2분의 1이거든요.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주기의 역수에 해당되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우리는 진동수라고 하더라. 이 진동수는 프리퀀시의 약자 F라고 쓰고 단위는 헤르츠라고 읽어요. 그래서 얘는 진동수가 2분의 1 헤르츠야.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진동수와 주기는 서로 반비례 역수 관계를 갖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A라고 쓰고 얘도 단위가 미터인데, 자, 이 진폭은 뭐냐면 사실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집에 있었던 우리 집 앞에 있는 아스팔트가 지진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 올라갔다 내려와요. 또는 여기까지 내려갔다 올라와요. 라고 하는 아스팔트가 움직인 최대 거리. 됐어? 이걸 우리가 진폭이라고 해. 자, 그랬을 때 마루까지의 높이가 2m고 골까지의 깊이가 2m라고 치자. 그러면 이 지진파의 진폭이 얼마야? 말해봐. 진폭이 얼마야? 얼마일 것 같아? 진폭이 1가 4가? 진폭은 2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갔다 온 거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갔다 온 거니까 진폭은요. 그래서 매질이 움직인 최대 거리인데 중심에서 마루까지 높이를 재거나 또는 중심에서 골까지의 깊이를 재면 이게 바로 파동의 진폭이고요. 파동 에너지가 더 센 애가 오면 진폭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진폭을 통해서 파동 에너지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진폭은 매질의 최대 변이를 얘기한다. 최대 여러분 변이라는 단어 모르죠? 최대 이동거리를 얘기한다. 됐어? 그래서 얘는 진폭이 2m야. 뭐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절대 3m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파동이 전달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파동이 이동하니까 빠르기, 속력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속력이라고 하는 거, 모든 속력은 벨로시티 V로 나타내고요. 단위는 미터 퍼 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의 속력도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주기분의 거리. 됐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파동에서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주기분의 1이 진동수라고 했으니까 진동수 곱하기 파장 하셔도 속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T분의 남다 또는 F 남다 이렇게 선배들은 외우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은요, 소리도 있고 빛도 있는데 이 파동의 속력은 누가 결정해요? 라고 하는 파동의 속력은 그 파동이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자, 파동이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중 빛이라고 하는 파동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진공을 통과할 때 속도가 제일 빨라. 우연아 정신 차려야 돼. 진공을 통과할 때 속력이 제일 빠르고요. 거기에 매질이라는 입자가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얘가 빛을 전달하는 걸 방해해서 빛은 이 매질을 이렇게 피해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입자가 있으면 있을수록 빛이 전달되는 속도는 오히려 느려져요. 그래서 진공에서 빛이 전달되는 속도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 기체고 액체고 고체입니다. 자, 그중 빛을 전달하는 속력이 제일 빠른 진공을 통과할 때 빛의 속도만을 우리가 멋진 말로 광속이라고 불러. 진공을 통과할 때 빛의 속력만을 광속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진공을 통과하지 않고 공기나 물속이나 또는 유리 같은 걸 통과할 때 빛의 속도가 엄청 느려지거든요. 그때 속력은 광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알겠어?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소리는요 라고 얘기한다. 됐어? 자, 소리는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옆으로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A 매질이 있어, B 매질이 있어, C 매질이 있어. 내가 여기 있는 묵조스를 통해서 A 매질을 진동시키면 이 매질이 진동하면서 옆에 있는 매질을 툭 치고 됐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되겠어? 그러면서 B가 진동하면 얘가 또 옆으로 툭 가서 C를 툭 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파동이 옆으로 전달되는 게 소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소리는 옆에 있는 매질을 빨리 쳐줘야 되니까 입자가 오히려 빛과 반대로 빽빽할수록 빨리빨리 옆으로 진동을 전달시킵니다. 그래서 소리는 거꾸로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 소리의 전달 속도가 제일 빨라요. 신기하죠? 그 다음 액체고 그 다음 기체를 통과할 때 속력이 제일 느리고요. 소리는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는 절대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리가 전달될 때 빠르기가 정반대다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인지하시면 되고요. 됐어? 자, 같은 공기라도요. 됐어? 같은 공기라도 소리를 전달하는 속도가 또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실제로 더운 공기가 있고요. 찬 공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요. 더운 공기를 통과할 때 소리의 속력이 그나마 빠릅니다. 더운 공기를 통과할 때 속력이 그나마 빨라요. 그래서 나중에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거지만 꼬맹아, 낮에 햇빛이 쨍쨍 찌면 땅바닥에 가까운 공기가 뜨거울까? 하늘에 있는 공기가 뜨거울까? 햇빛이 쨍쨍 내려질 때 어느 쪽 공기가 뜨거울까요? 땅바닥 가까이 아니면 하늘 쪽? 읽어봤죠? 아닙니다. 땅바닥 가까이가 훨씬 더 뜨거운데 이유가 땅의 비열이 작아서. 됐어? 땅의 온도가 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땅바닥에 가까운 공기가 제일 뜨겁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는 형태예요. 낮 동안. 됐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소리를 내서 하고 소리를 내면 소리가 이렇게 직진해서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이렇게 안 가. 왜? 더운 공기에서의 속력이 찬 공기보다 빨라서 공기의 온도가 다르면 속력이 다르니까 직진할 수 없어요. 굴절합니다. 그쵸? 자, 굴절할 때 어느 쪽으로 꺾인다고요? 속력이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요. 속력이 느린 매질 쪽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됐어?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직진하는 게 아니고 하늘 쪽으로 소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으로요. 이 높이에서 들려야 되는 소리가 여기서 들린다고요. 그걸 우리 조상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낱말은? 말해봐요. 낱말은? 그렇죠. 낱말은 새가 듣고 그렇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소리의 불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어? 낮에는 찬 공기가 위에 있으니까 소리가 위쪽으로 휘어요. 됐어? 밤이 되면 됐어? 땅바닥이 더 빨리 식습니다. 비열이 작아서. 그래서 여기가 10도, 20도, 30도, 40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밤에는 여기서 오! 하고 소리를 내면 소리가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요. 자, 속력이 느린 찬 공기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 거꾸로 소리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휩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여기서 들려야 되는 소리가 밤에는 여기서 들린다고요. 그래서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소리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나서 낮과 밤에 소리가 전달되는 높낮이가 달라요. 됐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의 소리, 이제 이 단원의 본론으로 가죠. 이 단원의 본론은 소리입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의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리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대요. 그걸 우리가 소리의 3요소야 라고 얘기한답니다. 소리의 3요소. 자, 소리는요,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드는데요. 소리에는 뭐가 있냐면, 소리는 높낮이,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유는 3단 고음을 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본 도가 있고,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고, 또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어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건 뭐야? 그걸 정확하게 잘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수라고 부르잖아요. 되겠어요?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뭘까? 라고 하는 소리의 3요소는 바로 얘네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파동의 구조. 그래서 그 중에서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바로 얘입니다. 진동수. 그래서 우리는 진동수를 일상생활에서는 주파수라고 부르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건 진동수예요. 그 중에서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는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우연아, 요거 들고 저 뒤에 가서 잠깐 서서 됐어? 수업하다가 잠 깨면은 돌아오면 돼요. 네, 너무 힘들겠다. 자, 요거 들고 밖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돼요. 잠깐. 너무 힘들겠는데요? 어젯밤에 뭘 하셨을까요? 저기 있는 저 책상은 졸리우면 살짝 가서 서서 수업하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건 진동수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가 20에서 2만까지래요. 그중 진동수가 커질수록 뭐냐면 이게 고음, 진동수가 작아질 때가 저음이에요. 됐어? 그래서 인간이 예민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진동수의 범위가 20에서 2만까지고, 아무리 예민한 사람도요 2만을 넘는 소리를 못 듣죠. 그러면 2만보다 진동수가 큰 소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니? 그걸 초음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돌고래와 박쥐들이 얘기할 때 내는 소리들이야.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자, 그럼 우린 이 중에서 기본도의 진동수가 예를 들어 10이라고 치자. 그러면 한 옥타브 위에 도는 얼마나 진동수가 커서 한 옥타브 윗소리로 들릴까? 무조건 한 옥타브 윗소리는요, 진동수가 2배면 한 옥타브 윗소리로 들려요. 그러면 기본도의 진동수가 10이면 한 옥타브 위에 도는 20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으면 한 옥타브 위에 도소리로 들리겠죠. 또 한 옥타브 위에 도소리는요, 또 진동수 2배예요.
그러면 진동수가 40인 애가 그 다음 도로 들리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에 의해 결정돼요. 그러니 시험에 매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애는 1초 동안 이렇게 진동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1초 걸린 거야. 어떤 애는 1초 동안 이렇게 진동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1초 걸린 거야. 그러면 A하고 B 중에 누가 고음이야? 이런 거 물어봐요. 되겠어? 얘는 몇 번 진동한 거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얘는 1초 동안 3번 진동했으니까 진동수가 3입니다. 얘는 1초 동안 한 번 진동해서 진동수가 1입니다. 그러니까 A가 훨씬 더 고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되겠어?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건 진동수고요. 진동수는 이렇게 세보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소리의 3요소 중에서 소리의 높낮이도 있지만 소리의 크기도 있어요. 됐어? 두 번째는 소리의 크기를 우리는 소리의 세기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는 독서실이니까 소리를 줄여줘. 그래서 소곤소곤 얘기하고요. 됐어? 그 다음에 콘서트장 가면은 옆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고요. 소리의 크기란 말이죠. 이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진폭입니다. 진폭. 됐어? 그래서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도요. 소근소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됐어? 엄청 게레게레 큰 소리 와!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됐어? 라고 하는 이 진폭이 커지면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소리의 크기는 진폭에 의해서 결정된다. 진폭이 크면 큰 소리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소리의 3요소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를 우리는 맵시라고 얘기해요.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구별되죠. 그 목소리를 우리가 맵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악을 듣는데 이거 피아노 연주 소리네? 이거 바이올린 소리네? 구분되죠. 그걸 우리가 음색 맵시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음색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면 우리가 피아노로 도를 치면 파동의 형태가 이런 모습으로 전달된다고 치자. 근데 바이올린으로 연주해서 똑같은 음을 치더라도 바이올린은 이렇게 중간에 떨림이 있어요. 라고 하는 됐어? 파동의 떨리는 형태를 우리가 파형이라고 하고 이게 사람들 목소리마다 파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누구 목소리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요즘 과학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범인 목소리네? 라고 하는 그래서 목소리만 연구하는 과학도 있습니다. 음성 연구 과학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목소리 그 다음에 목소리를 낼 때 여러분들이 사용되는 그 중간에 쉬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연령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는 지역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음색이라고 하는 이 파형이 이거에 의해 결정되고요. 실제로 이 재질에 의해서 파형들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두드릴 때 나는 소리 금속을 두드릴 때 나는 소리. 되겠어? 이런 파형들은 물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소리의 3요소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소리를 결정하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112페이지 잠깐 볼게요. 112페이지 잠깐 보시면 파동이라고 하는 거 그 파동을 발생시킨 한 지점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면 파동의 원인이 되는 지점 파원이라고 불러. 그래서 파동을 발생시킨 지점을 우리가 파원이라고 해요. 파원에서 발생한 지진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걸 우리가 파동이라고 한다. 자, 근데 옆으로 퍼져나갈 때요. 내가 이렇게 수조에다가 물을 담아서 여기다가 코르크 마개를 이렇게 띄울게요.
자, 그리고 옆에서 물방울 하나를 똑 떨어뜨려서 물결을 만듭니다. 물결을 만들어요. 물결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물결을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나무를 지나가죠. 그랬을 때요. 실제로 파동이 옆으로 퍼질 때 매질도 옆으로 같이 이동할까? 안 할까? 이 얘기예요. 되겠어? 실제로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연마을인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부산에서 그 지진이 관측됩니다. 되겠어?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지진을 여기서 느낄 수 있다는 건 파동 에너지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이동하죠? 그러면 매질도 같이 움직였을까? 지진의 매질은 뭔데요? 땅이죠. 그럼 땅이 우리나라까지 같이 왔어? 그러면 일본 땅이 여기 붙었어? 절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죠. 단지 매질은 그 자리에서 꿀럭 진동하면서 옆에 있는 매질 진동하는 거죠. 여기 있던 A라는 매질이 여기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예로 실험을 하면 이 나무 토막이 떠있는 여기 있는 물방울들이 있을 거잖아. 그럼 물결이 일어나면서 여기 있는 물방울이 위아래로 출렁 진동을 할 뿐 얘가 여기까지 가진 않는다고요. 얘가 움직이면 그 위에 떠있는 코르크막에도 같이 옆으로 갈 거야. 근데 코르크막에는 위아래로 진동만 하지 옆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동이 이동할 때요. 실제로 이동하는 건 에너지만 이동합니다. 에너지만 옆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매질은 절대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하지 옆으로 절대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요. 자, 재윤이하고 둘이 파동을 만들 건데요. 종파하고 횡파를 만들 거예요. 자, 재윤이하고 선생님하고 용수철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재윤아, 횡파 만들어봐. 횡파요. 네, 용수철을 어떻게 흔들래요? 네, 용수철을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 횡파 모습이 나와요. 그럼 종파 만들어봐. 종파는요, 앞뒤로 흔들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용수철이 이렇게 서로 잡고 있을 때요. 자, 이 용수철을 위아래로 흔들면 그래서 이 용수철이 이런 모습을 띱니다. 횡파 모습이 되죠. 되겠어? 종파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종파는 앞뒤로 흔들면 어떤 부분은 용수철이 느슨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용수철이 빽빽하게 모인 부분이 있고 느슨한 부분이 있고 빽빽하게 모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종파의 형태예요. 알겠어? 그래서 종파는 이렇게 앞뒤로 흔들었을 때 됐어? 파동이 이동하는 방향과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나란해야 되니까 이런 모습을 띠는 게 종파. 이런 모습을 띠는 건 횡파.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림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파동을 보시면요. 파동에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 종파와 횡파의 모습을 여기서는 횡파의 모습만 예쁘게 그려놨어요. 가운데 용수철을 흔드는 모습으로 횡파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파동이 전달될 때요. 파동은 에너지만 이동하는 거지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다. 자, 근데 거기 커다란 2번 밑에 보면 3번 동그라미 있어요. 파동을 이용한 에너지와 정보의 전달의 예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전자 레인지, 그 다음에 초음파 쇠석술, 초음파를 쏴서 돌을 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선 충전,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전달해서 파동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고요. 그 밑에 보면 파동이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파동이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들 초음파 진단장치. 그래서 우리 뱃속에다 초음파를 쏘면 뱃속에 어떤 병이 있나 없나 정보를 갖다 줘요. 어군 탐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언어를 잘 몰라서 언어를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커다란 배가 지나가면서 똥꼬에서 초음파를 쏴. 물속으로. 초음파를 쏘면요. 여기에 물고기 떼가 있잖아요. 그 물고기 떼를 만나면 물고기 떼한테 초음파가 부딪혀서 반사돼서 옵니다. 됐어? 그랬을 때 얘가 갔다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통해서 물고기가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지 수심도 측정할 수 있어요. 되겠어? 그래서 물고기가 있다는 정보를 분석할 때 쓰는 게 어군 탐지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선통신. 우리 핸드폰으로 할 때 핸드폰에서 빛이라고 하는 전파가 나갑니다. 되겠어? 그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언어를 전달하는 거죠.
됐어. 이런 것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파동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루, 진폭, 파장, 골, 주기, 진동수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113페이지죠. 1번부터 6번까지 해보세요. 옆에 있는 조그만 네모 박스도 채워보시고요. 채점까지. 할만해요. 자, 보시면요. 우연아 다 풀었어? 아, 거의 들었어요. 음. 됐어?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13페이지요.
113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 푸셨고 옆에 있는 네모 박스도 채우셨을 텐데 질문할 거 괜찮아요? 한 장 넘길게요. 114페이지 왔습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소리입니다. 그죠? 파동 중에 대표적인 예가 빛과 소리인데 빛은 앞에서 배웠으니까 소리에 대해서 해보자 이 얘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소리의 3요소입니다. 소리의 3요소 중에 소리의 높이를 결정하는 거, 세기를 결정하는 거, 음색을 결정하는 게 뭔지가 각각의 박스별로 예쁘게 정리되어 있어요.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건 진폭이라고 그랬고요.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 그 다음에 음색을 결정하는 건 파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5페이지 7번부터요. 이제 이거 삽질 안 받으면 제가 갖다 줄게요.
괜찮습니까? 다 하셨습니까? 자, 7번부터 11번까지 중에서 질문. 괜찮죠? 할만하죠? 넘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단어평가에서 1번부터 12번까지는 다 풀었다 그랬고요. 못 푼 사람 2명은 푸시면 되고요. 13번부터 18번까지 먼저 하시면 되죠. 자, 124페이지 13번부터 18번까지. 여기 118쪽부터 푸는 거죠. 네. 118? 어디가 118이야? 아니, 지금 124페이지 13번부터 18번까지. 124.
자, 질문. 괜찮아. 자, 책 잠깐만 덮고요. 빛 전체 단원평가 잠깐만 보죠. 나연아, 저기 우연히도 줘.
자, 시간 모자란 사람. 이렇게. 다음 문제. 빨리 해야겠다, 그러나. 됐어. 정환이 다 했나? 채점하자. 자, 1번부터 다 불러볼게. 1번에 4, 2번에 5, 3번에 3, 4번에 4, 5번에 3, 6번에 1, 7번에 2, 8번에 4, 9번에 3, 10번에 5, 11번 3, 12번 3, 13번 3, 14번 2, 15번 4. 맞은 개수 확인. 쌤, 5번에 몇 번이었어? 5번이요. 5번에 3, 4번, 4번에 4. 네, 10번에 뭐였어요? 10번에 5. 불러주세요. 나윤이 2개 틀렸어. 13개. 미애 13개요. 서연이 13개요. 현수 13개. 재윤이 정환이 전우연 10개. 현서연 없고 유나. 13개. 자, 틀린 거 확인할게요.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질문할 게 있을까요? 괜찮아. 자, 5번부터 8번까지. 없습니까? 넘기죠. 9번부터 12번까지. 돼요. 10번이에요. 자, 그림은 물체의 경계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 과정에서 빠져서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던 건데요. 지난 교과까지는 다 들어있던 거예요. 자, 반사에도 종류가 있어요. 자,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면 빛이 반사돼서 오는데요. 문제는 그 다른 물질의 표면의 거칠기가 어때? 이게 중요해요. 거울처럼 표면이 매끄러울 때는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평행하게 가거든요. 자, 근데 표면이 울퉁불퉁하면요. 광원에서 나온 빛은 언제나 빛이 평행하게 이렇게 갑니다. 평행하게 갑니다. 그래서 물체를 만나면 반사되는데 첫 번째, 표면이 매끄러울 때는요. 이 점에 빛이 들어가나 여기에 들어가나 접선이 같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점에 90도 법선을 그리면 법선을 그렸을 때 얘네들의 법선 방향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 법선으로부터 입사광선이 이루는 이 각도가 다 똑같습니다. 얘가 30도면 얘가 30도고 얘가 30도예요. 그러면 반사법칙에 의해서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반대편으로 30도 방향으로 빛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얘도 30도 방향으로 이렇게, 얘도 30도 방향으로 이렇게 빛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면이 매끄러울 때는요. 모든 빛이 다 한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이렇게 모든 빛이 다 한 방향을 향해서 반사돼서 나가는 걸 우리가 정반사가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해요. 정반사가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정반사가 일어날 때 꼬맹아 그럼 칠판에서 정반사 일어나니?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요? 빛이 나가는 방향이 눈에 안 보여요. 빛은 무색 투명하니까. 하지만 정반사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정반사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정반사가 이렇게 일어나서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 물체 앞에 내가 서 있으면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쁘게 거울 보고 머리 빗고 온 것처럼 얘가 바로 거울입니다. 그래서 정반사가 일어날 때 반시 주변의 경치가 비칩니다. 그래서 거울 같은 거 그리고 가끔가다 호수를 가면 호수가 잔잔할 때 주변의 경치가 비칩니다. 그랬을 때 그 물결이 정반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하면요. 빛이 맨 처음에 이 점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은 이렇게 그려져요. 빛이 여기 들어갔군요. 그럼 이 점에 지나는 접선은 이 방향으로 그리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 들어갔네요. 그러면 여길 지나는 접선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라 했으니까 이 점에 90도 되게 법선, 여기에 90도 되게 법선, 여기에 90도 되게 법선 이렇게 그려져요. 법선 방향이 다 달라요. 그랬을 때 얘가 입사각이 30도면 반사각 30도 방향으로 이렇게 이 빛은 나갈 거고요. 여기에서 이 각도가 40도야. 그러면 40도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 빛은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얘는 여기가 입사각 20도야. 그럼 반대 방향으로 20도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하면요. 그래서 표면이 거칠 때는요. 빛이 사방팔방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빛이 모든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는 걸 우리가 난잡한 반사, 난반사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난반사가 일어날 때는요. 그 주변에 경치가 비치지 않습니다. 지금 칠판에 여러분들 얼굴 안 비치죠? 얘가 난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여기에 있는 빛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기 때문에 됐어. 모든 방향에서 이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우리가 서울 사람도 보고 부산 사람도 봐요. 왜? 달 표면에서 빛이 이 방향으로 반사되는 것도 있고 이 방향으로 반사되는 것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도 남반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되겠냐? 하지만 이렇게 정반사를 하던 남반사를 하던 모든 반사가 일어날 땐 늘 반사 법칙은 성립합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 가에서 입사각에 관계없이 반사각은 항상 같니? 라고 얘기했는데요. 입사각에 관계없이 반사각이 같은 거예요? 아니죠. 입사각에 따라서 반사각이 정해지는 겁니다. 2번 나의 각 광선의 입사각과 반사각은 다르니? 아니요. 다른 반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의 반사는 모든 면에서 물체를 볼 수 있다. 모든 면에서 물체를 볼 수 있는 건 납니다. 나. 자, 5번 나의 입사광선과 반사광선은 법선과 같은 평면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평면상에 법선이 있는 이 평면상에 입사광선도 있고 반사광선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한 평면상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렇게 비틀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0번에 해당되는 설명해드렸고요. 또요. 마지막 넘기죠. 13번부터 15번까지 질문.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펴시면 남은 시간에는 책에 있는 문제를 풀죠, 우리. 자, 116페이지부터요. 빠져있는 문제요. 그래서 네, 124페이지까지 빠진 문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단원 테스트요. 뒤에 넘어가시면 흑백. 그치? 거기에서 1단원에 해당되는 중단원 문제들은 풀었고요. 그 다음에 2단원에 해당되는 중단원 문제들도 푸신 것 같은데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칠판에 적어놓은 흑백에 있는 중단원 테스트까지 푸시는 겁니다. 그죠? 네, 하십시오.